안녕하세요. 경희대 국제지역연구원의 신진숙입니다. 오늘은 환동해 지역에 존재하는 신화와 전설을 살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민족에게 매우 익숙한 곰을 소재로 한 신화와 전설을 살펴볼 생각입니다. 곰 신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 생태적인 의미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군 신화를 통해서 곰이라고 하는 존재가 한민족에게는 매우 중요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이 살고 있는 실제 지역을 상상해 보면 그거는 이제 한반도 위 지역, 말하자면 동북 지역이 되겠는데요. 북방 지역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동북아시아의 시베리아 만주 지역에서부터 극동 러시아 지역까지 아주 넓게 분포되어 있는 이 지역에 곰이 실제로 분포해 있었고 또 이 곰을 통해서 하나의 그 신화와 전설들을 만들고 또 그것을 향유했던 소수 민족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환동해라고 하는 지역 역시 이런 어떤 동북아시아의 한 부분으로서 신화가 살아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북방 지역은 하나의 고유한 어떤 세계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근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소수민족과 부족 단위의 소규모 세계 시스템 혹은 미니 세계 시스템이라고 일컫는데요. 여기에 굳이 세계라고 하는 이름을 넣는 이유는 일단 다양한 어떤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각 민족들이 고유한 언어를 어떤 향유하고 또 그것을 사용하면서 자신만의 어떤 문화들을 내고 있죠. 그리고 또 그 언어를 바탕으로 한 고유한 사회 시스템들을 각 민족, 소수 민족들이 이제 구축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시기에 이 다양한 소수 민족들이 비슷비슷한 자연 정령들을 모시고 혹은 토템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점입니다. 뭐 늑대나 호랑이나 혹은 사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곰도 그러한 동물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언어도 다르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넓은 지역에 소규모의 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이들에게서 비슷비슷한 의례의 형식이 존재하고 또 비슷한 곰 혹은 뭐 늑대와 같은 토템 정령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은 이 넓은 지역의 소규모 사회들이 일종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 드넓은 어떤 북방 지역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고립된 민족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양한 나름대로의 소통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미니 세계 시스템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북방에서 흔히 이제 원주민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의 삶은 근대 역사 속에서 어찌 보면 소멸합니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근대 국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민족과 그리고 국가를 연결하는 그런 어떤 사회 체제 속에서 소수민족들의 그 설 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북방에 오랫동안 아주 원시 시대부터 오랫동안 주인이었던 이들이 실제로는 근대 역사 속에 주변 혹은 변방으로 소실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고대라고 하는 역사를 근대인의 시각에 의해서 말하자면 재구성하고 재편성한 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역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소규모 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북방의 원주민 사회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주변인으로만 존재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역사라고 하는 것을 그 어떤 주체들을 근대인으로만 상정할 때 역사는 굉장히 편협해지고 또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고음 신화의 어떤 측면들은 근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가 아니라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어떤 사회 체제를 만들고 있었고 또 어떤 경제와 정치적인 맥락들을 사용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신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신화 자체로 순수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근대 국가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신화가 이용된다 혹은 전용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고음 신화인 원류들을 단군 신화라고 하는 국가 어떤 시스템으로 해석을 하는 시선들이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이데올로기화된 신화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흥미로운 거는 이런 북방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신화 혹은 존재했던 신화들이 근대 국가 속에서 각 국가들이 이제 자신들의 어떤 원류나 원형을 설명하는 것으로 차용을 하다 보니까 국가 간 어떤 경쟁과 혹은 그 논쟁이 분쟁적인 차원들이 생기게 됩니다. 곰신화도 마찬가지로 한중 간 어떤 분쟁을 초래하는 것들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변방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런 고음 신화를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중요한 의도는 현대 세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 파괴와 자연이 어떻게 보면 쇠퇴하고 있는 이러한 비인간적인 어떤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즉 고음 신화를 향유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태적인 어떤 철학 속에서 그 모티브를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요, 신화 속에서는 인간과 다른 인간이 아닌 존재와의 결합이 아주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늑대이면서 인간인 존재, 혹은 고래이면서 인간인 존재.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곰이면서 동시에 인간인 이런 이중적인 존재들이 신화 속에서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곰 신화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런 어떤 곰과 인간이 함께 결합된 이중적인 존재들의 어떤 상상, 이런 신화적인 상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뭐 나나이족이나 울치족이나 뭐 오로첸족이나 이 어떤 북방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소수 민족들의 신화를 예로 들어가면서 일단 잠깐 이야기 속으로 빠져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하게 한번 나나이족의 신화나 전설 속의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백발의 노 부부가 산에 들어간 지 16일이 지난 후 몸에 검은 털이 나 곰으로 변했다. 일단 사람이 곰으로 변했습니다. 갈등이 컸던 어떤 부모와 아들 사이에서 서로 칼로 찔러 죽이려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본 노파가 이 싸움을 제지하고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숲에서 큰 나무를 발견한 후 16일이 지난 어느 날 두 사람은 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곰이라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이후로 비로소 곰이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신화가 되겠고요. 세 번째 신화는 이렇습니다. 두 형제가 살다가 집에서 이제 분가를 할 때 그 중 하나가 다른 형제가 자신보다 재산을 많이 가져간 것에 화를 내 산으로 들어가 굴을 파고 살다가 곰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 모두 다 곰이면서 인간의 존재들의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죠. 또 다른 신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첸족의 이제 신화가 되겠는데요. 물론 그 어떤 주요 모티브는 동일하지만 다양한 변주들이 이제 신화 속에서 일어납니다. 중년의 오로첸 부인이 나무를 뜯고 과일을 따러 산으로 갔다가 길을 잃어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오래 산을 지나다가 그녀는 이제 점점 곰으로 변해갑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이제 사냥을 이곳에 옵니다. 그런데 곰 한 마리가 이제 그 밭에서 감자를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당연히 사냥꾼인 남편은 이 곰을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근데 사냥꾼은 칼을 꺼내어 이제 곰의 가죽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앞다리를 벗기는데 칼이 들어가지가 않아서 자세히 보니 붉은 팔찌가 끼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이 손에 끼고 다니던 팔찌였다는 것이죠. 남편은 급히 땅에 무릎을 꿇고 팔찌를 집어서 버드나무 가지로 함을 만들었고 곰의 머리와 팔찌를 함께 넣어 나뭇가지 사이에 모셔놓고 애도했다고 합니다. 그 후 오르첸족은 곰을 사냥하고 먹을 때 이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들은 곰을 사람이 변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죠. 곰 의례와 그리고 곰의 탄생 어떤 배경, 즉 곰이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 속에 들어 있고요. 요 의미를 조금 이따 하나 더 살펴본 다음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화는요. 이번에는 이제 형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명의 형제와 한 명의 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누이 동생이 꿈속에서 숲의 사람의 어떤 목소리를 듣게 돼요.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녀는 숲으로 갑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숲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주목해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숲의 사람과 함께 살면서 아이 곰을, 그러니까 새끼 곰을 낳게 되죠. 어느 날 숲의 사람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숲으로 갔을 때 두 명의 형제가 이제 이 곰의 굴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여동생을 이제 찔러 죽이는 사건이 생기고 새끼 곰을 데리고 길렀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죽은 곰은 숲의 정령에게 돌아가 사람들이 금기를 지키지 않은 것에 아주 불쾌하게 생각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알고 이제 사람들이 모든 규범을 준수하면서 이제 곰 축제를 거행을 합니다. 그러자 숲의 사람의 그 숲 자체가 불쾌했던 이제 그 마음을 풀고 숲의 정령에게 돌아가 사람들에 대해 호의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 이야기 속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숲의 사람, 그리고 그 숲의 사람의 이야기를 숲속으로 가서 다시 전했다라고 하는 구절, 그리고 동시에 곰 축제를 아주 성대하게 거체를 하니까 숲의 정령이 마음을 풀었다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서 도대체 이것들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곰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인간하고 곰 사이에는 어떤 위계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 곰 신화들의 특징입니다. 곰이 인간이 되기도 하고 또 인간이 곰이기도 하다. 이 이야기는 곰이 인간의 지배 대상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곰은 인간의 식량이라는 거는 확실하겠죠. 곰을 잡아서 수렵을 해서 그것을 이제 먹이로 삼았던 소수민족의 어떤 생활 양식이 존재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식량으로 존재한 곰을 어떤 지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곰이 숲의 사람, 즉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하고 곰 사이에는 어떤 동등한 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곰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는 숲의 정령이 존재하는데 이 숲의 정령에게 인간이 베풀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곰 축제 혹은 의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의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런 것입니다. 곰을 사냥을 해서 이제 곰을 마을 사람들과 축제 속에서 나누어 먹습니다. 이런 향연 속에서 그 곰을 단순히 먹는 식량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숲의 선물이기 때문에 죽은 곰을 위로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의무가 인간에게 생깁니다. 단순한 어떤 먹이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곰을 선물 받고 또 그 선물 받은 곰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죽은 곰의 넋을 위로하는 의례를 숲에게 선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숲은
축제를 선물 받고 인간은 숲으로부터 곰을 선물 받는 것. 따라서 결연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곰과 인간 사이에 어떤 동등한 결연 관계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